인간은 참 많은 것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 모든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대체로 형식적인 선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전에는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자유선거와 참정권이 정작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 열망이 덜해지는 것인지 투표율은 점차 떨어져가고 했었죠.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민주주의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안고 우리는 투표소로 향합니다. 물론 우린 편 이겨라 라는 생각도 매우 큽니다. 저마다의 의견도 있고 저마다의 정치 성향도 있고 저마다의 신념이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생각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의 한 표가 이 공동체를 위한다는 신념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신념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선거를 앞두고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아직 허용하지 않은 국가 하나 있는데요. 어딜까요? 제가 맘대로 낸 질문이라 아쉽게도 선물은 없습니다. 네, 4.15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 일꾼, 또 비례정당 누구로 찍을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공약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제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하나 남은 여성 참정권이 없는 국가 어딜까요?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나요? 어디예요? 어딜까요? 제가 김수민 이제 평론가. 이걸 부를 수가 없는 게 네. 행여나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 좀 국민에게 좀 모독이 될 모욕적일까 것 봐. 같아서 그렇군요. 네.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한번 생각 없습니다. 없는 척 없어요? 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약간 트릭이 네. 있어요. 그 국가는 여성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하. 네, 남성도 없어요. 민주선거 자체가 없나요? 바티칸. 아. 거기 국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여성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바티칸의 국가 수장은 사실상 교황이죠. 거기 인구가 1,000명 이하. 1,000명 이하예요. 그쵸. 네, 네. 1,000명 이하고. 근데 이 바티칸의 이제 수장인 교황을 이제 뽑는 그 추기경단이 다 남자잖아요. 그 콘클라베 모여갖고 그렇구나. 하는 게. 그래서 사실상 뭐 여성한테는 그 뭐랄까 그 간접적인 그 통로도 주지 않는.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티칸 좀 특이한 경우긴 하죠. 네, 인구가 1,000명이야. 800명가 뭐 네.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사회과 부도 이런 책 주거든요. 사회 맞아요. 교과서에. 지금도 줘요. 예, 네. 거기 보면 인구 빡 적혀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인구가 적은가. 그리고 그거 먼저 본 애들이 퀴즈를 내요. 어디가 제일 인구가 적은지 아냐. 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이제 바티칸이라고 기억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바티칸에는 바티칸 이거 별 얘기를 다 하냐. 바티칸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바티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쪽으로 가갖고서는 아이들을 낳아야 돼서 원정 출산이군요. 네, 그렇죠. 원정 네. 출산. 네, 바티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상식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공약을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각 당의 공약들도 이렇게 두루 살펴봤고 그 전에 선거 전략 같은 것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 공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코너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 좀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공약 정당별로 어떤 교육 공약들이 있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장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공약 어떤 건가요? 먼저 이 코너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요.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여기 이제 점점 이렇게 진중하게 나오시면 갑자기 엄숙해집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그 공약을 많이 비판했죠. 이건 투표를 포기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땅이 척박하더라도 씨앗은 꼭 뿌려달라. 그 부탁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당별 교육 공약은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18세 유권자의 좀 그 밀접한 정책들 좀 살펴볼까 해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 특목고 일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요. 네네. 보수 진영에서는
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서로 간에 좀 강하게 좀 부딪히는 거고요.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면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갭 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청년 인생 설계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좀 잠시 좀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지원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안심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추가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동그라미 학교 지금 학교들이 이제 사각형인데요. 이게 원형 동그라미 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교육들을 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학교로 미래 교육을 지향하겠다 이런 공약을 건물을 이렇게 낸 바 바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신설 시범 학교? 학교로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효과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얘기 나왔던 거 이제 좀 교육의 하드웨어 쪽에 가깝지 않은가 싶은데 교육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유아 3년 책임 교육 실시라든지 예전에 어떤 무상교육 공약들의 연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고전적인 정의당으로서는 고전적인 공약들인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많이 엇갈리는 것이 이제 정시 인원 비율 이 부분 이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 쪽이 좀 그런 공약을 냈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로스쿨 의전원 다 폐지하겠다,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교육정책 기류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5.3일 교육조치 그 이후로 이제 흐름들이 잡히면서 이명박 정권 때 입학사정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집대성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박세일 전 네. 한반도 재단 이사장인데 선진화 재단 이사장. 근데 박세일 교수가 또 로스쿨도 또 기획을 했던 분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흐름을 좀 뒤집고 오히려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의 이 정시인원 확대라든지 또 사법시험 부활이라든지 이런 공약에서 나타나는 게 좀 흥미롭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시 수시 이 문제는 조금 피해가는 현재도 이제 정부에서도 좀 그동안에 정시를 좀 늘린다는 얘기는 했었죠. 지난 대선 때도 네.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예, 그게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교육 복지 쪽으로 치중을 해서 국립대 집중 지원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이런 공약이 또 대표적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전인 교육이란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부 뭐 그때는 이제 또 뭐라고 그러죠?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앉아갖고 공부만 하고 뭐 외우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인성이 안 좋아진다. 그래갖고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되게 제가 많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요? 예. 그리고 아. 그때 이제 홍정욱 씨가 칠막칠장이라는 네. 책을 네네네. 냈는데 맞아요. 그 책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스펙을 갖춰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능이라든지 뭐 학력고사라든지 이런 거 한 줄로 세워서 들어가는 건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미국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고 네, 막 뭐 무슨 철학책을 읽고 얘기해야 예. 되고 영문시를 그때는 뭐 그게 얘기해야 되고. 교육개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좀 골치 아프니까 줄을 세워달라 이쪽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졸업자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예요. 저도 국민학교예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뿐이 아니고 이 학부모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도 스토리도 있기는 해요. 정시와 수시 관련해서 아이들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참 교육 공약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다. 뭐 내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게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힘들기는 합니다. 자, 내일 선거예요. 근데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그 유권자 가이드를 발표를 하셨다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유권자로서 뭐 이런 건가요? 이 선거 공보 보는 가이드 네. 말씀에 앞서서 일단 그 18세 유권자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먼저 그 정당 공약을 마무리 정리를 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좀 지난 총선보다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그렇게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면서 삶의 질 개선으로 좀 대치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우클릭했다고 봐야 되겠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담, 서민금융, 주거안정, 서민 주거안정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친기업적 시각이 좀 많이 강화됐습니다. 좀 더 우클릭을
네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이 선거 공보라고 하는 건 이제 고용계약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기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게 공약인지 치적 홍보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할 때 정당 공약은 제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정당 공약은 후보 공약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그거는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 공보에는 넣었지만 나중에 좀 네네. 피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치적 홍보고요. 그렇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으면 구체성이 좀 떨어지면 이건 희망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공약에 맞는지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대표로서 국정공약과 지역대표로서의 지역 공약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가이드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비례대표 투표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걸 굉장히 집중도를 많이 하세요. 이런 후보는 불량하다. 이런 후보는 네. 뭐 안 불량하다.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네.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좌우나 이념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부패, 비리 이런 도덕적 문제에 연루돼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것도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예전에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크기로 볼 거냐. 그거는 좀 개개인 판단일 것 같고 아무래도 전과란을 보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명란에 어떻게 적었느냐. 전과가 소명. 있는 경우에 아, 어떤 경우는 제가 본 후보인데 존속상해 전과가 있었는데 소명란을 텅 비워놨어요. 이거는 할 말이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예. 아니 뭐 잘못했다라는 반성의 그런 메시지라도 네. 뭐 자세한 경위 설명 없더라도 적어놓을 수 있을 텐데 이 소명란에서도 뭔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목고를 치르거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적어놓는 그렇겠죠. 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과의 소명란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성별, 계층 이런 쪽에 대해서 차별이라든지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사람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적을 옮긴 정치인들이 있는데 옮겼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옮긴 과정이 설명이 되느냐 특히 본인이 이러이러한 경위로 혹은 생각이 바뀌어서 당적을 옮겼다. 이건 당적뿐만 아니라 공약도 마찬가지인데 공약이 예전에 했던 공약이 없어졌다거나 뭐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후보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후보들은 그래도 괜찮다. 뽑을만 하다. 네. 네. 어떤 기준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제 선거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네. 과정이라서 자신을 닮은 후보, 네, 자신의 좋은 점을 닮은 후보가 토크빌이겠나요? 있다면 그거 그 국민에게 네. 맞는 정치인을 뽑는다고?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이니어그램이라고 왜 심리 테스트 하면서 자기 스타일이 뭔지 찾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닮은 후보 자기 자신을 한번 닮은 예, 후보. 골라보시면 좋을 것 아유. 같고 한번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너무 인물에 치중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물에 네. 치중 안 하면 그럼 뭐 정당에 치중해요? 정당도 보셔야 되고 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두루두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인물 위주로 투표한다는 응답을 잘 믿지 않는 게 예, 인물의 무엇을 볼 거냐 하면 결국 정당을 인물의 보시는 정당을 분들은 많은 건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선거 때는 뭐 정당 그리고 또 인물 정책을 동시에 보겠죠. 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느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진실을 책임 있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느냐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정당이 가장 큰 요소다라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유권자들 바쁘잖아요.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정치에 이거 하나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구 현역 정치인은 뭘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거 살펴보고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 일일이 비교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조금 보증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정당을 많이 따라간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학계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인물도 좀 많이 보시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저희는 뭐 정당을 본다고 해서 정책을 보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당의 정책 기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다만 저희가 정당을 보던 인물을 보던 정책 기조를 알고 투표장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당의 확고한 지지자이신 분이 있다면 그 후보가 그 정당 기조하고 맞는지 이건 좀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당을 믿고 찍어줬는데 그 정당 기조하고 딴 얘기를 해요. 오히려 타 정당하고 더 비슷한 정책을 편다. 이거는 표심이 왜곡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여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 정당을 그렇게 열심히 지지를 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정당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네. 막상 손이 또 네, 맞아요. 글로 가더라. 근데 우리가 정책 공약을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그런 그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책 공약은 통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를 했건 지지를 안 했던지 간에 우리가 정책 공약들을 고용계약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유럽은 이걸 통제 장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정을 농단하지 않게끔 우리가 통제 장치로서 고용계약서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된 투표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뽑힌 사람이 제대로 정책을 그러니까 이행을 안 했다면은 왜 이거 안 했어요? 막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특별히 이번 선거 때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번에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면 돌아오는 2020년도는 대선과 지선이 한꺼번에 치러집니다. 네. 그때 응징하면 되니까요. 그때 응징하면 무서운 말씀이셨어요. 응징하면 된다. 그때. 기록하고 네. 기억하고 응징하면 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보니까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약 파파라치 시간이잖아요. 근데 선거 때마다 정말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이런 공약 들으면은 내 눈살이 찌푸려져. 네.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개발 공약이라고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인구의 성장을 전제로 한 공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 뭘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쩌겠다 하는 공약들이 있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야 가능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인데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다면 오히려 좀 생각이 있는 후보자라면 인구가 더 유출을 되는 걸 막는다거나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뭐 재생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기조를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더 벌려놓는 공약들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혀 개발이 안 된 데다 또 뭘 짓는다 해서 새로 도로도 깔고 상수도도 깔고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낭비가 심할 수 있는데 그런 공약은 지키지 않는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다. 그리고 인구가 예전에 80년대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좀 전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현실적인 공약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같아요. 네. 이광재 총장님은 어떻게? 뭐 별로 이런 공약 들으면 정말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가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또 5대 유형 또 5가지 유형으로 그전에 분류를 말씀드리는 해갖고 또 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력 후보들의 정책 공약, SOC 개발 공약만 다 더해도 5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지하철 역 신설 공약도 한 101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GTX 공약을 쭉 더하면요. 이게 GTX인지 아니면 비둘기호인지 다 실현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중심의 공약들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다른 것은 표리부동형, 또 내용이 없는 것은 빈수레형, 또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북고보자형, 또 그 선거 직면에서 공약집에도 없는 걸 던지는 건 급조형,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5대 나쁜 공약 유형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이름 내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비둘기호 얘기 듣고 웃은 나는 도대체 나이가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잠깐 했는데 저도 그 공약 별로 안 좋아해요. 지하철역 역사 만든다 이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에 삽 뜬다 그러면은 한 3년 후에 뜨거든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 그 해 한다고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될 것 마냥 얘기하는 게 별로더라고요. 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GTX 중에 이제 D 노선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 D 노선의 공약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남에서부터 강화도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지 또 가능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지 좀 걱정입니다. 사실 A, B, C도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A, B 노선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C 노선이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D 노선은 이제 또 이번 총선 때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구나. 우리 김수민 그런 평론가께서는 좀 좋아하는 공약, 우리가 나쁜 얘기만 해갖고 좀 좋아하는 공약 마지막으로 이런 공약 참 좋더라.
글쎄요. 좋아하는 공약은 좀 없었어요? 네, 어떤 특정 계층한테 주어지더라도 네. 이것 때문에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질 수 있겠다. 이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공약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공약에 나와 있지 않았던 자신의 약속하지 않았던 좋은 일까지도 한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무총장님은 이 공약은 기대를 안 했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뭐 이랬던 거 있으세요? 이 선거에서 공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공적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지 정당의 그 지지 세력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약을 좀 배려를 한다든지 청년들의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융합을 위해서 또 어르신 공약들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굉장히 좀 그 기쁘게 또 반갑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공약이 나오면은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약 파파라치 시간 진행을 하면서 공약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선거를 이제 치를 때마다 공약, 정책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아주 열심히 꼼꼼히 뜯어보고 이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충 이제 마음 먹은 사람대로 이제 찍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은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약 파파라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유권자 숫자가 전체 유권자 숫자 2.2%, 약 55만여 명인데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국회의원 선거라서 새내기 유권자들 표심,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내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네, 왼쪽에 이쪽, 저한테는 오른쪽이죠. 이쪽에 앉으신 분들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그리고 지금 대성고등학교 3학년 임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했었죠. 네, 저번 네. 주에 통화를 했었죠. 네, 지금도 요새도 이제 출석 체크하고 다시 좀 자요? 아니요, 요즘은 이제 열심히 수업 듣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열심히 수업을 네.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걸로. 네네. 네, 네, 또 이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사이버 강의에 늪에 빠져 있는 24살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24살. 그러면 투표를 이전에 한번 하셨던 걸로? 예, 대선도 하고 그다음 지방선거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네, 이분. 저는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오늘 라떼 세대 대표 라떼 세대.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라떼 세대, 라떼는 네. 마리아 세대 대표인 그렇죠.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이분이 시사 관련 저희 일타 강사세요. 그래서 맞아요. 최쌤하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관련이 있네요. 예, 네.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이제 두 분을 부를 때 뭐 임재현 군, 이상민 군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냥 C로 붙이기로 그럼요. 결심을 했어요. 내일 네. 투표도 하시는데, 그래서 네, 임재현 씨, 네, 그리고 이상민 씨, 네, 두 분은 내일 처음으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자, 내일 이제 투표를 하신다고 사전 투표는 안 하셨다고 제가 이미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일 네. 이제 투표를 하게 되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딱 통과가 되고 나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느 분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일단은 선거법 연령 하향이 저희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이게 많은 청소년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엄청 열심히 이렇게 지지를 하시고 해서 10년 동안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딱 개정안이 찬성이 됐고 가결이 됐을 때 되게 오랫동안 이제 묵혀놨던 숙제를 푼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선거 연령을 낮추는데 좀 많이 좀 활동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강의도 듣고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혹시 다음에 출마 생각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또 전혀 없어요? 뭐 어때서? 저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피선거권 몇 살부터인지 아세요?
아마 24세부터 25세. 25세인가요? 오, 많이 하시는데. 그러네요. 정치 꿈나무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물들 수도 네. 있어. 이상민 씨? 저는 좀 조촐한 것 같은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선거하는 모습만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선거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한 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 보려 합니다. 막 든든해져. 얘기 듣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조촐하다 그러시더니 나라 걱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닙니다. 난 저 나이 때 뭐 했지라는 생각이 가끔 놀았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 네. 네. 최영식 씨.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네네. 선거권을 이제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4년 전에는 되게 이제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됐다 해서 막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막 신이 나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때 저 처음에 그런 일, 막 어른이 된 것 같은. 네, 네. 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만 18세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반에 있어도 투표 못한 친구들 있죠. 네네. 네, 엄청 많죠. 뭐라 그래요, 그 친구들은?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의 바르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냥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고 바쁠 시기여서 뭐 투표를 참가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치겠다, 나 죽겠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아쉬워하는 친구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서대문 청소년 토론위원회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도 투표하고 싶은데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내가 생일이 못 지나서 이 사람을 투표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도 SNS로 이 사람 홍보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 말은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군요. 자, 우리 네. 네. 이제 그 마찬가지죠. 솔직히 이제 투표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없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또 우리 동네에는 무슨 정치인 후보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삶 속에서 저희가 국회의원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유명하신 정치인 분들이랑 그 우리 선거구에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참여 기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의원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지만 이게 또 평범한 학생이라면 평범한 청소년이라면 이걸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닐까. 그렇군요. 아니 이제 뭐 이렇게 말들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태영이 이제 깜짝 놀라고 있어요. 대학생 형한테 내가 말 되게 잘한다 막 이러고 굉장히 기특해하면서 보고 있는 저 눈빛을 봤는데,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처음 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왔는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렇지. 네, 내일 처음으로 투표하는 우리 만 18세 청춘들 그리고 대학생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게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선진국들 뭐 대체로 많이들 이제 만 18세가 많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아마 가장 늦었죠. 늦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것도 있죠. 뭐 16세라든지 17세 이런 국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왜 하필 18세인가?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16세부터 만 16세부터 선거권 주는 나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맨섬, 저지섬, 건지섬 주로 이제 작은 섬나라들이고요.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나 브라질은 좀 쿠바까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 17세부터 선거권 주는 나라. 인도네시아, 북한, 세이젤, 수단, 동티모르. 자, 만 18세부터 대한민국이고요. 이제 들어갔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주로 다 18세가 많았죠. 18세가 좀 많죠.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어느 나이부터 보통 성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그 사회에서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아까 어른이 된 느낌. 그래서 한 16세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라도 있고 17세, 18세. 우리나라는 좀 늦게 봤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18세가 된 이유는 정답이 아니라 16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선거 참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정치권이 경계해. 결국은 그 계산 때문에 네. 굉장히 더디게 조금씩 선거 연령이 하향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18세의 눈에서 봤을 때 16세에게 투표권 주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뭐 18세나 뭐 16세나 네. 뭐 거의 비등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 실제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미 중학교 교육 받고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충분히 뭐 투표권 줘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때도. 그래요? 우리 임재현 씨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정치 관련해 가지고 애들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오늘 뉴스 봤는데 뭐 무슨 정치인이 뭐 무슨 봉변을 당했다더라 이런 얘기 정도는 중학교 때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는 있는 그런 이제 시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만 16세가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중학생은 힙합 얘기만 하던데 이상하네요. 에이, 아, 아니야. 그렇군요. 요즘에는요 정치권 민심을 보려면 놀이터로 가라. 놀이터 민심이 표를 놀이터에 가른다.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이들은 아니에요? 부모님 얘기 듣고 흉내내는 네. 거지만 뭐 아무개 후보가 좋대 아니야 아무개 후보가 좋대 이런 얘기 놀이터에서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네, 그렇죠.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놀이터 민심으로 보면 여기 우리 재현 씨하고 상민 씨하고도 라떼 세대예요. 아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놀이터에서 아 놀기도 진짜 나이는 그러면 상대적인 형식 씨는 것이다. 뭐예요 그러면은 최형식 씨는? 형식 씨는 제 세대지. 아이 진짜 같이 이분이 늙어가는 이렇게 처지. 묻어가려고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최형식 씨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4년 전에 처음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제도를 그때서야 저도 처음 이렇게 뭐 어떤 투표를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역구는 결국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뽑고 비례는 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지하지 하고 않고를 이제 판가름했던 기준은 결국은 뭐 인물 정당 공약 뭐 내가 뽑은 후보가 이길 것인가 이런 사표 방지 심리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의원과 정당이 후보와 정당이 이제 그 어떤 진정성이 있는가, 그 앞으로 이제 일관성 있는 어떤 비전을 추구해오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딱 보여요? 왜 토론회나 이런 것도 유심히 토론회도 챙겨보고. 유심히 보고, 네, 네. 이야 대단한데요. 선배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이번에 그러면 내가 투표할 때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임재현 씨.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좀 그 정당보다는 좀 후보자 개인 면에서 인물론. 좀 그래도 처음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 저희가 뭐 정당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민 씨는 저는 일단 후보자의 공약을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공약이 저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공약의 이행 가능성 같은 것도 따져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학생이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나중에 취업 직장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통 관련된 정책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하나가 뭐 경의선을 지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편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정책만 두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화가 되면은 좋죠. 저야 뭐 나중에 직장을 어디로 다닐지 모르니까 더욱더 빨리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솔직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정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저는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좀 모범 답안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신데.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돌발 발언들이 나올 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범스러운 교과서 같이 이런 답안들이 나오니까 제가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뭐 대견하다 이런 대견한 아닙니다. 청소년들이다라는 문자도 있고 또 라디오 끝까지 봐야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반전 카드를 준비했나 봐요. 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되죠. 임재현 씨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전화로 인터뷰할 때. 네, 주주님이 보내주신 문자는 집에 중2 아들이 있으신데 다음 선거 벼르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고3 되면 4월에 투표할 거다라고. 네, 청소년들이 참 정치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맞죠. 잘 몰랐었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최형식 씨부터. 요번에 정당이나 후보들이 내놓았던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 중에 이거 참 내 눈에 띄었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건별로 보면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아무래도 많이 화제죠.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정당별로 어떤 처벌법이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지를 눈에 띄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가장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의제는 그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이제 계류 중이었지만 이제 다음 국회가 시작됐을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은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활동반자법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생활동반자법은 이제 조금 처음에 이제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들이 이렇게 주어줄 수 있는 어떤 가족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가부장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족들을 공동체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분들이 뭐 함께 살고 있어도 이 결혼이라는 이제 보호자 서로가 이제 배우자가 보호자라고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수술을 들어갈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약간 좀 일상에서의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성소수자를 네. 포함해서 뭐 사실혼 관계, 그렇죠. 동거 관계 네. 이런 비혼주의자들도 많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준 가족의 개념으로 인정하자 이런 법이죠. 지금 문자가 하나 최영일 쌤한테 왔어요. 가발 좀 벗으라고. 안 돼요. 이건 우정의 가발이기 때문에 우정의 가발. 양지열 변호사가 쓰고 있는 한 저도 쓰고 있을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네. 이상한 문자가 왔네요. 이상민 씨는 어떤 공약 뭐 이런 게 눈에 탁 띄었다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공약. 네. 뭐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이요. 뭐 지원 아니 뭐 다른 거라도 뭐든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0대다 보니까 좀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뭐 각 정당에서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시를 확대시키고 수시를 축소시키겠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시 확대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수시 비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이게 눈에 보이는 수시 비리도 너무나도 많았고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시 비리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다들 알다시피 성적 내는 친구들 특수반 만들어서 스펙 몰아주기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회 일정 미리 알려줘서 뭐 그 친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은 하루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뭐 그 친구가 결국에 수상을 하게 되는 뭐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정시 확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정시 확대가 정답은 아닌 게 정시라는 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다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시험에 모든 게 다 그렇죠. 나타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수시 비리에 관련된 뭐 이에 대응할 만한 뭐 좋은 정책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안정화 기간에 들어서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제 최종적인 의견은 일단 지금 당장은 정시 확대가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수시 비리를 뭐 대응할 만한 좋은 정책들이 생긴다면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상용화 돼가지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점차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시를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수시의 문을 닫지 말고 그리고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우리가 교육에 좀 만족스럽다, 정책이 만족스럽다 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수시의 뭐 비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시를 우리가 뭐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이상민 씨는 어떤 공약이 또 눈에 띄었는지 특히 뭐 본인과 관련된 거, 청소년 관련된 거 있으면 이상민 씨가 아니라 임재현 씨. 예, 죄송합니다. 임재현 씨. 제가 네, 이상민입니다. 사실 네. 저도 뭐 교육 쪽에서 얘기를 하려 해가지고 일단 옆에 분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말할 분량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정시 수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입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대입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 대입 제도가 좀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로 빠지게 된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대학교의 서열화라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평준화한다던가 그런 정책들이 많지만 일단은 대학교가 그 뭐 프랑스 이제 일반 대학처럼 뭔가 평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서열이 돼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이렇게 대입에 뭐 비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계속 경쟁이 치닫는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입 시험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단 학생들이 공부 이해의 방향, 즉 학생들의 미래 방향을 신경 써주는 공약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대학의 서열화 이 그렇죠.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당들이 청소년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거든요. 짧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아주 짧게요. 최쌤께서. 자, 민주당 대입제도 법제화. 지금 우리 상민 씨가 이야기한 것 같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겠다. 지금 이 제도가 정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지대 기간으로 흐트러지는데 이걸 좀 고정시켜 놓겠다는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이 전학 청원권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전학을 가는 데 네네. 있어서 이제 이것도 제도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뭐 정시 50% 확대, 민주당은 40% 이상 확대. 사실 비슷해요. 조금 통합당이 더 하자 이런 의미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원 징계와 교단에서의 배제. 좀 통합당은 조금 이제 이 고등학교 이하가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18세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네네. 그래서 이제 13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18살 김찬우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고요. 국민의당 아까 저 N번방 사건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근데 이거는 국민의당만이 아니고 다 다들 있죠. 대동소이하게 하는 이야기고 이건 이제 이거 당연하다고 저는 찬성하는데 청소년 주체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이제 저 공약이라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코로나19라든가 많이 좀 이 요즘 흑색선전에 묻혀서 아쉽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임재현 씨 지금 유튜브에서 한 분이 브라이언 정 씨, 네, 잘생겼다고, 아마 네, 심지어 좀 멋있다는 문자도 오고 말 지인이십니까? 잘하시네요. 친구들의 장난이 아닐까라고 예, 좀 음의 세력이 있지 않는가. 새벽까지 메시지 100만 원치 양성을 취소됨이 위한. 뭘까 궁금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공약들? 최영식 씨는 어떠세요? 네, 저 정책들이 당연히 좋고 네. 정당들이 다 자기들의 싱크탱크 통해서 이제 개발하신 정책들이니까 당연히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18세 선거 연령 하향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는다면 이 이제 20대, 30대 유권자가 아니라 이제 10대로서 유권자들이 네, 출연하고 네. 그들의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거잖아요. 이제 청소년 의회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목소리를 반영되려면 사실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시선에서 본 것보다 청소년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가 조금 더 반영되기 위한 그런 경로들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 가입 연령 폐지나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같은 정책들이 또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지금 이제 함께 25세인데 이걸 좀 더 낮춰서 네, 이런 네. 분들이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네, 재현님 그 네. 상민님이 이렇게 국회로 출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출마하시는 거 연령이 아니에요? 최영식 씨. 저는 절대 안 네. 됩니다. 아 그래요? 피선거권 좀 나이를 좀 낮춰서 낮은 국가들도 있어요. 꽤 뭐 예. 18세 뭐 이렇게 낮은 국가들도 있는 걸로 그때 제가 알고 정당 있어요. 활동을 시작해서 맞아요. 20대 초반에 이 정당에서 간부가 되고 20대 중후반에 총리도 되고 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전 여기서 아까 우리 대입 서열화 문제 그리고 아까 저 공정성이 훼손된 수시를 빨리 개선해서 정시를 낮추는 게 다양한 입시가 더 좋은 거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시 늘려달라는 거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치가 왜 17세, 16세로 가면 안 되나? 그리고 19세는 성인이에요. 현재 10대 유권자 100만 명 넘죠. 지금 이제 55만 명이죠. 이번에 들어간 분들만 1.2%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10대 같은 10대지만 19세는 성인이고 18세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법적으로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 교실의 정치화를 오염이라고 불러요. 그 부분은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막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뭐 들어와서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뭐 대놓고 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할 수도 주입하려고 할 있고, 수도 예,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나지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긴 어렵겠다. 네, 온라인으로는 좀 많은 선생님들이 꺼려하실 수도 네. 있고 한데 사실 이전부터 저희가 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연령 하향 이전부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이제 들은 것들 네네. 중 이제 몇 가지를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언론에 선동이 되어서 이상한 말을 자꾸 네네. 일삼는다. 막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 그리고 또
그 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제 의원분들은 좀 그런 분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랑 반대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게 다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공직자 윤리에서도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윤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처음 투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선거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상민 씨는 딱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커서 정치를 하게 된다 혹은 뭐 그런 경우에 저런 사람은 정말로 안 뽑을 거야 혹은 저런 정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정말 꼴불견 뭐 있었어요? 고개 끄덕끄덕거렸어 지금.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이거 당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여기?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어떤 나쁜 그냥 이 사례만. 네. 그냥 정책들 중에서 이런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당은 그러니까 이 당은 지역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돈으로 지급하겠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뭐 18세 이상의 뭐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뭐 코로나 뭐 지원금으로 뭐 1억씩 주겠다 뭐 이런 공약들 내세우고 이랬는데 뭐 이거는 정치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봤을 때 이거는 이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보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정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투표를 많이 해와서 웃고 말거든요. 그렇죠, 하하하 그렇죠. 웃고 마는데 피싱이네 피싱 이렇게. 그러니까요. 웃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좀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화내는 화를 내야 청소년들이 되는. 계십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그렇죠. 표를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감이. 이 교육감 선거도 뭐 16세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는 맞아요. 있어요. 교육감 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점을 바꾸면 정말 좋겠다. 직접 한 표를 행사하면 내가 이런 거를 해보겠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요? 네, 이런 점을 정말로 많이 볼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 교육감님을 직접 뽑았었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볼 때는 근데 그때는 사실 10대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도 네. 아니었죠. 근데 네. 아마 이제 와서 제가 청소년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가를 보고 또 청소년에도 사실 학교 내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범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설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의 자립 문제, 청소년의 어떤 근로계약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제도권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청소년들도 신경 써 주시는 분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네. 정말 날카롭네요. 다들 지금 문자 무지하게 오고 있는데 10대 맞냐? 진짜 똑똑하다. 어쩜 저렇게 말들을 잘하냐? 뭐 한 나이 분은 20대이시긴 하는데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묻어가려고 20대시긴 하죠. 그냥 묻어가세요. 뭐 네, 어때요? 재현님이 네, 최쌤 지금 선거 전날이라 갖고선 이거 질문 들어온 거 답변만 우리 최쌤께서. 후보들 오른밤 12시부로 선거운동이 끝나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에요.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투표소 출입 가능한가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 내일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그래도 이 코로나 19 때문에 자녀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데리고 오지 마셔라. 그렇군요. 가급적 네. 부득이하면 아이들을 못 데려가면 투표 못 하러 오실 상황이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젊은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렇죠. 어영부정하다가는 큰일 날 생겼다라고 8672번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마디씩 저희가 짧게 어떤 뭐 각오면 각오고 결심이고 아니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 어른들 많은데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식 씨부터. 네. 네. 저는 근데 오늘 선거권 연령 인하되면서 어떤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교실의 정치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우려 자체가 어떤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떤 우려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상민님, 재현님도 너무 말씀 잘하시고 정말. 사실 동료 시민으로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들 성숙한 시민으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하면 어떤 민주주의 교육이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민 씨? 먼저 임전 씨로 먼저. 저 먼저 하나요? 네, 일단 우리 멋진 형님 최윤석 씨 말대로 일단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선거외에도 또 청소년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간략한 예로 우리 구청의 예산을 결정할 때 또 사업을 계획할 때 특히 청소년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결정권자로 청소년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계신 모든 어른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 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에게 다가와 주실 수 있는 거. 음.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법률상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긴 하지만 이제 후보자분들이 이제 학교에 안에 와가지고 뭐 토론회를 연다던가 또 학생들과 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 청소년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꼭 부탁드립니다. 야. 네. 마지막으로 이상민 씨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일단 주요 선진국들의 국회의원분들 평균 연령을 보면 이제 40대 중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에 네. 이르는 나이로 확인이 됐어요. 이제 근데 국회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치는 젊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정치가 젊어져야 이제 저희 세대들의 뭐 소리를 더욱더 들어줄 수 있고 정치가 젊어야 이제 그것이 더욱더 빠르게 수용될 수 있으며 저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젊은 정치 마무리.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젊은 정치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현재 정치인분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내일 4.15 총선 때 좋은 네.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그렇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투표하시는 임재현, 이상민 그리고 최영식 씨와 함께했고 우리 최영일 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은 쉬고요. 내일은 저녁 5시부터 총선 특집 김어준의 개표 공장 방송됩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